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연준이 7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는 대형 구조물이 등장했는데 푸틴의 방북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국가 각급 보안시설인 인천국제공항에서 방치물품 관련 보안 규정을 위반해온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공사는 공항에 방치된 여행용 가방이 주인이 있는 짐이라 규정 위반이 아니라 해명했지만 국토부는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전면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에 이어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전의교협 측은 아직 무기한 휴진을 논의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바퀴가 터진 줄 모르고 달리던 택배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택배 적재함으로 옮겨붙으면서 실려있던 택배 물품 절반가량이 탔습니다. 고위 지휘관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데 대한 보복으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대규모 로켓 공격을 벌였습니다. 헤즈볼라와의 전면전까지 임박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또다시 동결하면서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준은 이틀간의 공개시장위원회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현행 5.25%에서 5.5%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연준은 7차례 연속 금리 동결 행진을 기록했습니다. 연준은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연초에 비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며 2% 물가 목표를 향해 완만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전면 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어제 저녁 정기총회를 열고 오는 18일 예고된 대한의사협회의 전면 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이 지난 9일 회원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전면 휴진을 결정할 당시 전의교협은 대정부 투쟁 기조를 지지하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국가 각급 보안시설인 인천국제공항에서 방치물품 관련 보안 규정을 위반해온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인천국제공항 공사는 내부 보안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여행용 가방 등 방치물품을 공항 곳곳에서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받은 자체 보안 계획을 보면 공항에 주인 없이 방치되는 물품에 대해선 EOD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서 테러 위험성을 확인한 뒤 처리해야 합니다. 공사는 방치 물품이 아니라 외국인 상인 등의 장기 적치물이라서 철거 안내문을 붙이고 계도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공사가 보안 규정을 위반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지방항공청과 함께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제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자신의 방북 비용 등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경부선 부산 방향 목천 나들목 인근에서 58살 A씨가 몰던 7.5톤 택배 차량에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A씨가 연기를 발견하고 갓길로 차를 세운 뒤 대피를 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택배 적재함으로 옮겨붙으며 실려있던 택배 물품 절반가량이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뒷바퀴가 터진 것을 모르고 달리다가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고위 지휘관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가운데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대규모 로켓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2일 오전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을 향해 로켓포 90발 정도가 발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북부 메론의 공군 관제부대를 겨냥해 70발, 또 북부 자릿 지역에 10발쯤이 더 날아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7차례 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3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했던 연준은 한 차례로 횟수를 낮춰서 잡았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를 또 동결했죠? 네, 이틀간 공개시장위원회를 마친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올린 금리 상단 5.5%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7번 연속 금리 동결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도 2%포인트를 유지했습니다. 앞서 오늘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연준의 희소식이었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가 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소식에 시장 표정이 밝아졌지만 여전히 연준 목표치인 2%와는 격차가 커서 당장 금리를 내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연준 성명에 물가에 대한 새로운 낙관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2% 물가 목표에 대한 추가 진전이 부족하다 이렇게 진단했던 연준은 이번엔 완만한 추가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So far this year, the data have not given us that greater confidence. The most recent inflation readings have been more favorable than earlier in the year, however, and there has been modest further progress toward our inflation objective. 네, 오늘 회의에서 관심은 올해 금리 인하가 몇 번이나 가능할지였는데 한 번만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향후 금리 정책을 예상하는 점도표가 새로 발표됐는데 올해 금리 인하는 한 번만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 3월 회의 때만 해도 3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했지만 한 차례로 낮춰 잡은 겁니다. 19명 위원 가운데 7명이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했고 8명이 2차례 인하를 내다봤는데 나머지 4명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으로 관측하면서 중간값은 이 한 차례 인하로 정해졌습니다. 내년 전망은 더 좋게 봤습니다. 지난 3월에는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3차례로 내다봤는데 이번엔 4차례로 높여 잡았습니다. 파월 의장은 올해 언제 금리 인하가 가능할지 질문에는 끝까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다만 연준의 금리 정책을 전망하는 패드워치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65%로 끌어올리며 가을에 금리가 낮아질 거란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안으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기간 수도 아스타나에 마련된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며칠 안으로 다가온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전개되는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전략 대화도 있다며 이를 전부 고려하면서 주요 우방국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과 궤를 같이 하도록 순방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푸틴의 방북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김일성 광장에 대형 구조물이 설치된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조수연 기자입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을 촬영한 11일자 위성 사진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가 공개했는데 광장에 있는 연단 바로 옆에 기존에는 없던 대형 물체가 눈에 띕니다. 또 내각 종합청사 건물과 대외경제성 건물 인근에도 구조물이 놓여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 중국과 러시아 고위급 인사 방북이나 열병식을 앞두고 김일성 광장에 이런 구조물을 설치해 훈련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최근 러시아 국적기의 평양 취하경이라든지 김일성 광장에서의 대규모 환영 퍼레이드 준비 사항을 볼 때 조만간 평양에서 북러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 국경일인 러시아의 날을 맞아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지난해 9월 정상회담으로 북러 관계가 불패의 전후 관계와 100년 대계의 전략적 관계로 승화돼 끊임없이 강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해마다 러시아의 날에 축전을 보내왔지만 이번에는 북한 대외 매체를 통해 이례적으로 자세한 내용까지 공개했는데 북러 정상 밀착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우리 정부도 푸틴 대통령의 방북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다음 주 초로 일정이 조율 중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도 나와 조만간 공식 발표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인권회의에서 한미일 등 대다수 이사국이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북한 인권 상황을 악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장국으로 이 회의를 주재한 우리나라 황준국 주 유엔 대사는 북한을 핵과 인권 침해가 함께 달리는 쌍두마차에 비유하며 인권 침해가 멈추면 핵무기 개발도 함께 멈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 시작 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인권 안건 채택을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것에 반대했지만 절차 투표 결과 15개 이사국 가운데 12개국이 찬성해 안건으로 채택됐습니다. 헤즈볼라가 고위 지휘관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대규모 로켓 공격을 벌였습니다. 헤즈볼라와의 전면전까지 임박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가자 휴전 협상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노란 깃발이 드리워진 관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헤즈볼라 고위 지휘관 탈렙 사미 압둘라의 장례식. 수백 명의 헤즈볼라 지지자들과 무장단체 고위 관리들이 참석해 탈렙의 죽음을 애도하며 동시에 이스라엘의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سنزيد من عملياتنا شدة وبأسا وكما ونوعا ولينتظرنا في الميدان. 보란 듯이 대규모 로켓 공격으로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무려 170여 발의 로켓포를 발사했는데 전투가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 공격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도 레바논 남부의 미사일 발사대를 폭격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위태롭게 가자 휴전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설상가상 하마스를 지지하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전투까지 격화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수정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미국은 대안 중 일부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마지막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결국 하마스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I can't speak for Hamas or answer for Hamas, and ultimately, it may not be the path that Hamas wants to pursue. But Hamas cannot and will not be allowed to decide the future for this region and its people. 휴전이 성사되면 중동 위기는 점차 잦아들 가능성이 있지만 협상이 또다시 무산된다면 헤즈볼라와의 확전도 불가피한 상황. 하지만 휴전안 타결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서울대 의대와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전국 40개 의대 교수단체까지 총회를 열고 전면 휴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환자단체는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사협회와 발을 맞춰 전면 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엔 의협의 대정부 투쟁 기조를 지지한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연세대 의대와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를 상대로 내렸던 업무 개시 등의 명령 철회는 덫이라고 비판하며 가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휴진을 풀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서울대 의대와 성균관, 고려대 의대 교수들과 의사협회가 휴진을 결정한 상황에서 휴진 확산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대학교 총장들까지 나서서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의대 교육이 정상화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의대생 복귀에 장애가 되는 제도, 정책을 손질해야 한다고 요구한 겁니다. 특히 전공의들의 복귀가 학생들 복귀에 영향을 미친다며 전공의 복귀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의사들의 반발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환자 단체는 휴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중증 자들이 하루하루 죽음의 공포에서 연명해가던 희망의 끈을 놓아야 할 절망의 구름통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행정명령 철회 대신에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전면 휴진이 현실화할 경우 환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유연한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의료 파행으로 대형 병원들은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들은 집단 행동을 벌인 의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 의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를 두고는 법조계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넉 달째 이어진 의료 파행으로 수술과 진료 건수가 급감하면서 병원 수익 역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대 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에서는 하루 평균 적자폭이 10억 원 안팎까지 불어났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던 유보금도 상당히 많이 바닥을 드러냈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제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일부 병원에선 집단 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검토 중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이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지를 두고 법조계의 전망은 엇갈립니다. 먼저 사직서를 내지 않아 계약상 진료 의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행동에 나선 경우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병원장 만류에도 파업에 동참했다면 병원 측 피해를 예상하고도 행동에 나선 것인 만큼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병원 원장은 어쨌든 파업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 피해가 가는 걸 이제 분명히 알면서도 피해를 끼친 거니까 형사상으로도 이론상으로는 배임이 성립하거든요. 이 경우 의료진의 평소 진료 비중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할 거로 보입니다. 반면 집단행동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게 어려운 데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저마다 다른 점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거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의사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병원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그런 행위를 했다 입증해야 되는데 그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의사협회 등 외부 단체에 책임을 묻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이 경우 의협이 의사들에게 집단행동을 강제한 정황이 나와야 승소가 가능할 거로 보이는데 의사들과 의협 모두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어 입증이 쉽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제는 1시쯤 인천 가정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든 30대 남성 A씨가 차가 멈춰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은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9일 전남 무안의 선착장에서 치매를 앓고 있던 어머니와 형을 차에 태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수업 중인 교사에게 욕설을 해 공무집행 방해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달 29일 인천 서구에 있는 초등학교 근처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하려고 했던 60대 용의자가 2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야 첫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비유포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씨와 강 씨 아내가 사내 메신저에서 직원들이 주고받은 대화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공개해 고소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소 고발장에는 강 씨 부부가 사내 메신저 6개월 분량을 열람하고 직원들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일부를 사내 단체 채팅방에 공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수 영탁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영탁 측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자흐스탄 탄산음료인 비치 에너지 드링크에 국내에서 식품 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착색료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줄뉴스였습니다. 네, 대전에서 퇴근 시간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50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는 바퀴가 터진 줄을 모르고 달리던 택배 차량에서 불이 나 택배 물품 절반가량이 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정현 기자입니다. 문짝에 종이장처럼 구겨진 채 견인차에 매달려 있는 경차 한 대. 옆쪽 승용차는 뒷부분이 심하게 부서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대전 신일동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경차가
옆 차선에서 달리던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경찰을 물던 50대 남성 운전자는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점심 식사 때 술을 마셨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우선 뒤가 조치했고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고속도로 한복판 서 있는 화물차에서 희뿌연 연기가 쉼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주변에선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오늘 새벽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목천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7.5톤 택배 차량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연기를 발견한 택배기사가 갓길로 차를 세운 뒤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적재함으로 불이 옮겨붙어 실려있던 택배 물품 절반가량이 탔습니다. 특히 불을 끄는데 1시간 20분이나 걸린 데다 남은 택배 물품을 일일이 꺼내며 잔불 정리 작업을 하다 보니 현장 수습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택배 물건을 또 다 옮겨 싣고 전장 정리하려면 아무래도 1시간 이상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택배기사가 뒷바퀴가 터진 것을 모르고 달리다가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경남 진주시 지수면에서는 농기계 보관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안에 있던 트랙터 등 농기계가 전부 타면서 소방서 추산 5천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가 어려운 샌드위치 패널 구조인 탓에 불을 끄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경남 김해 서부경찰서가 1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우리은행 대리급 직원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고객의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 1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기업 대출을 담당하는 A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선물과 가상자산 등에 투자해 60억 원 정도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가격을 그대로 둔 채 용량 등을 몰래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33개 제품이 확인됐습니다. 품목별로는 과자와 즉석식품 등 가공식품이 32개로 대부분이었고 용량은 최소 5%에서 최대 27%까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용량이 감소한 상품 정보를 참가격 웹사이트에 올리고 상품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도 자사 쇼핑몰 등의 정보를 제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늘 서울 등 서쪽 지방에 올여름 최고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방은 열대야와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인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어제까지는 동해안의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 오늘은 그 반대라고요? 네, 바람의 방향이 서풍에서 동풍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까지는 동해안 지역이 많이 더웠다면 오늘은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2도로 하루 만에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하겠고요.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방은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어제까지 밤더위가 나타났던 동해안 지역도 오늘은 열대야가 누그러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0.1도, 대구는 21.6도, 강릉은 24.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남부 곳곳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2도, 대전은 34도, 대구는 3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온열 질환에도 비상이 걸렸다고요? 네, 오늘 서쪽 지방에는 그야말로 불볕더위가 예고됐습니다.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지고 낮 동안에는 강한 일사까지 더해지는 건데요. 이런 날씨에는 일사병과 열사병, 탈진 등 온열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큰 만큼 충분한 수분 섭취는 필수고요. 야외 활동 시 그늘에서 틈틈이 휴식을 취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하늘 표정 어떤가요? 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 내륙 곳곳으로는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전국에 비나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고요. 때이른 더위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어제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으로 인해 6건의 국가유산 피해와 전국 곳곳에서 129건의 시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또 진동을 감지했다는 신고가 어제 하루 전국에서 315건이 접수됐다고 소방청이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이 77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47건, 충남 43건, 충북 42건, 서울 13건, 부산과 강원은 각각 2건씩 접수됐습니다. 네, 이른 오전 휴식을 취하고 있던 동물들도 지진 발생을 전후해서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 YTN 제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동물들은 지진을 예측한다는 속설처럼 지진 발생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요? 김영수 기자입니다. 전북 부안 일대를 뒤흔든 4.8 규모의 지진. 한가로이 쉬고 있던 동물들도 처음 경험하는 듯한 흔들림에 화들짝 놀랍니다. 느긋하게 여물을 씹던 축사한 소들도 놀라서 혼비백산. 마당을 지키고 있던 백구도 흔들림을 느낀 듯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사람보다 미리 진동을 감지한 걸로 보입니다. 못 가는 거예요, 뭐가. 경보 떴어요, 경보파가. 작은 충격에 반려견의 움직임이 먼저 시작되고 뒤이어 큰 충격음이 들린 뒤에야 놀란 주인 모습이 창문에 비칩니다.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지진을 미리 알아차린 것 같다는 내용의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강한 진동과 거의 동시에 고양이의 이상 행동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고양이가 지진을 먼저 느끼고 좀 어딘가 숨어버렸다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우리 고양이가 휙 지나가길래 이게 뭔가 해봤더니 그때 그냥 우당탕 쓰더라고. 진동이 느껴지기 한 몇 분 전에 그런 건가요? 그 동시에 그런 것 같은데? 실제 반려동물인 개나 고양이가 사람보다 먼저 지진을 알아차린다는 속설도 있는데 이는 지진의 파동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진에는 P파와 S파가 있는데 P파는 진동이 약한 대신 전파 속도가 빠르고 S파는 속도가 느려 더 늦게 도달하는 대신 진동이 강합니다. 감각이 발달한 동물의 경우 사람은 느끼기 힘든 P파를 먼저 감지하기 때문에 한 박자 빠른 이상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동물들의 감각이 우리가 인간들의 느끼는 그런 감각보다는 지진파나 자기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빨리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실제 과학계에서도 심심찮게 관련 보고가 올라오곤 있지만 신뢰성은 부족합니다. 지난해 2월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진도 7.8 강진 때도 새들의 이상 행동이 먼저 관측됐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를 통한 지진 예측 가능성을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한국재난정보학회 역시 지난 2017년 논문에서 동물들의 이상 행동과 지진 발생의 인과관계는 과학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내용물을 알 수 없는 가방 등이 방치되면 반드시 폭발물 처리반이 확인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테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이 규정이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여행용 가방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수십 분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방치 물품. 공항 곳곳에서 눈으로 목격된 것만 수십 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보호 장비 하나 갖추지 않은 공항 직원들이 나타나 방치 물품에 무언가를 부착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철거하라는 안내문. 모두 규정 위반입니다. 국가 각급 보안 시설인 인천공항은 규정상 최대 30분 이상 방치되는 물품에 대해 폭발물 처리반을 출동시켜 내용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처벌도 받습니다. 혹시라도 폭발물이 숨겨져 있을 경우 다중이용 시설인 공항에선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는 더 심각해요.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주로 외국 상인들의 짐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장기간 쌓아두고 있는 걸 계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의 보안 시스템을 설계한 전문가는 기준 이상 방치되면
폭발물 처리반이 나와야 한다며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합니다. 보안 절차에 따라서 이게 처리가 돼야 되는 거지 누구 마음대로 이게 노숙자 거야 이렇게 하고 방치해서도 안 되고요. 누가 다른 물건들, 실질적으로 테러 물품들을 중간에 껴넣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전 세계 공항들이 보안을 강화하는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강조합니다. 쉽게 접근이 가능한 일반 지역에서 테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국제 민간항공기구나 이쪽에서도 랜드사이드 시큐리티를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는 거고 12년 연속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 1위에 빛나는 우리나라 대표 관문 인천국제공항. 전문가들은 한순간 테러로 무너진 신뢰와 대규모 피해는 회복하기 힘든 만큼 가장 기본인 보안 원칙부터 지켜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곳곳에 방치된 여행용 가방에 주인이 있는 짐이라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사실과 달랐는데요. 국토교통부는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신기혜 기자입니다. 방치된 여행용 가방들 주변으로 공항 직원들이 모여듭니다. 공항 보안팀까지 등장해 분주하게 사진을 찍고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잠시 뒤 승객들을 다른 곳으로 안내하더니 노란색 통제선이 설치됩니다. 규정대로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한 겁니다. 위험물 검사를 마친 방치 물품들은 모두 유실물 센터로 옮겨졌는데 따라가 보니 센터에 쌓인 여행용 가방 등이 한가득입니다. YTN이 방치 물품 처리 규정 위반을 지적하며 취재에 나서자 바로 당일 뒤늦게 일사불란하게 벌어진 일입니다. 방치물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위에서 공항 내 전체 방치물들 EOD 신고해라라고 지시하더라고요. 아, 터질 게 터졌구나 라는 말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본격적인 취재 전까지도 공사 측은 주인이 있는 짐들이라며 21일까지 철거하라는 안내문만 붙이고 방치해왔습니다. 철거 기한도 되지 않은 짐들을 왜 치웠느냐고 물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주인들이 장시간 자리를 비워 연락을 취한 뒤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YTN 확인 결과 이날 옮겨진 방치 물품 90여 개 가운데 실제 주인이 확인돼 연락이 닿은 건 단 3건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앞서 철거 안내문을 붙일 당시 직원들은 이미 주인 없이 방치된 가방인지 확인한 뒤에 작업했었습니다. 주인이 있는 거라 내버려두고 있었다는 애초 공사 측 해명이 사실상 거짓말이었던 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공사가 방치물품 관련 보안 규정을 위반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지방항공청과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YTN 취재를 계기로 적치물 처리 절차에 대해 돌아보게 됐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자신의 방북 비용 등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진다며 이렇게 할 시간에 민생이나 챙기라고 여권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겁먹은 지도자의 왜소한 리더십이라며 쫄면 지는 거라고 비꼬았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대선 이후 5번째 공소장을 받게 된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조작된 사건이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1심 법원이 자신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통화 사실을 인정한 건 역시 말 같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 챙기고 안보 경제 챙기시기 바랍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선 높은 자영업자 폐업률을 거론하며 정부 여당은 국민이 죽든 말든 보복과 권력 노름이나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자 못 내서 카드론 빌리러 다니고 사채업자한테 매달리고 그러다가 가족들 껴안고 죽고
이러는 거 안 보입니까? 민주당은 검찰이 또다시 야당 탄압과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가리려는 국면 전환용 기소라고 이 대표를 엄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독선과 고집이 아무리 강해도 검찰과 사법부의 시계는 멈추지 못할 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호위무사들이 판검사를 처벌하고 판사를 선출하자며 사법부 장악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그럴수록 두드러지는 건 겁먹은 지도자의 왜소한 리더십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현실이 된 사법 리스크에 이 대표 주변에서도 두려움과 공포감이 느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무리한 정치 행보에서 쫄린 느낌이 수시로 터져나옵니다. 쫄리면 지는 겁니다. 여당은 이번 기소를 고리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사건 전반을 재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불을 놓고 있지만 재점화한 사법 리스크가 미칠 파장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다음 달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할 때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최대 30%까지 반영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원톱 지도체제는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전당대회 룰에 윤곽이 드러나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 당권 주자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원당규 개정 특위가 공식 발족 8회 만에 결론을 내놨습니다. 현재는 당원 투표 100%로 당대표를 선출하는데 다음 달 23일 또는 24일 열릴 전당대회에선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30% 혹은 20%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은 겁니다. 8대 2안 그리고 7대 3안 이 두 가지를 각각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 초안을 비대위로 넘기기로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특위는 당심만이 아닌 민심을 반영하게 됐다는데 의미를 뒀는데 구체적인 반영 비율은 비대위 의결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또 다른 관심사인 지도체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해 대표 1인의 힘을 싣는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키로 했습니다. 앞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대표 2위 득표자를 수석 최고위원으로 올리는 승계형 단일체제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특위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단 새 지도부가 판단할 몫이란 설명입니다. 새 지도부에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공개적인 의사표명은 삼가면서도 원구성이나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를 쏟아내며 몸풀기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실은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날짜도 정해지고 룰도 만약에 정해지면 그때 고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나쁜 관행들에 우리가 대항해서 결국 의회의 민주성을 회복하는데 우리가 지금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 전당대회 룰도 중요하지만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당심과 민심 모두에서 높은 지지를 받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행보입니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원내에 진입한 영입 인사까지 두루 만나며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당내 친한계로 분류되는 한 인사는 출마 발표는 한 전 위원장의 스타일대로 하지 않겠느냐며 지금은 팀을 꾸리는 단계란 점을 시사했습니다.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전당대회 일정과 최종 규칙에 이어 이르면 다음 주 후보 등록 일정까지 확정되면 출마를 공식화하는 후보군이 하나둘 윤곽을 드러내고 당권 경쟁에도 본격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오늘의 경제일정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 등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최상목 경제부 총리 주재로 오전 8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엽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개최 결과와 미소비자 물가 발표에 따른 우리 시장 영향을 살펴보고 거시경제 위험 요인을 재점검합니다. 세수 부족으로 나라 곳간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6월호가 나옵니다. 지난 5월호에서는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 수지가 1분기 기준 75조 3천억 원 적자로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고물가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제품 용량을 슬쩍 줄이는 눈속임,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 소비자원이 처음으로 슈링크플레이션 제품 조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오는 8월 3일부터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창사 이래 처음 파업을 선언한 삼성전자 최대 노조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사측과 대화를 재개합니다. 지난달 28일 임금협상 파행 이후 2주 만으로 앞으로의 본교섭 일정과 교섭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온기가 서울에서 경기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내놓습니다. 일주일 전 집계에서는 서울의 아파트값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지역 매매가도 반년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각 10일 토카예프 카자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우라늄을 한국으로 확대 공급하는 방안 등 핵심 광물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 언론 발표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 두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키워나가기로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하여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리튬을 포함한 주요 광물의 탐사, 채굴, 재련 등 전 주기에 걸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카자흐스탄에서의 2박 3일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번 순방의 마지막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으로 향합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후 카자흐스탄 총리를 접견한 뒤 우즈벡 수도 탁슈켄트로 이동해 독립기념비에 헌화하고 동포 만찬 간담회를 주최합니다. 한 우즈벡 정상회담은 내일 열리는데요. 우즈베키스탄 역시 자원 부국으로 우라늄 등이 풍부해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지난 4월 중국에 반환된 판다 푸바오가 71일 만에 대중 앞에 다시 섰습니다. 자신에게 보이는 시선을 즐기며 예전처럼 활발한 모습을 뽐냈습니다. 강정규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내실로 통하는 쇠창살이 열리자 푸바오가 얼굴을 빼꼼 내밉니다. 조심스레 주변을 살피더니 앞마당으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평상 위에 차려진 특식과 꽃다발 냄새를 맡아보곤 바위로 올라타 죽순을 입에 뭅니다. 새로운 보금자리가 마음에 드는지 자리를 잡고 폭풍 먹방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특식 바구니를 끌어안고 먹다가 앙증맞게 드러누워서 또 먹습니다. 곧잘 적응하는 모습에 숨죽이며 지켜보던 취재 인파도 긴장을 풀고 한숨을 돌립니다. 2달 남짓 격리를 마치고 수많은 취재진 앞에 선 푸바오. 오히려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을 즐기는 듯 예전처럼 활발한 모습이었습니다. 관영 CCTV를 비롯한 현지 매체들도 푸바오의 모습을 생중계하며 새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当然是特别的激动，因为第一次在这里看到福宝，而且它真的太可爱了，尤其是它那个吃竹子的时候，咔哧咔哧的那个声音，我们就觉得听着就很幸福。 일반인 입장이 재개되는 정오가 지나자 푸바오 사육장 주변엔 장사진이 펼쳐졌습니다. 我这是在排第2次，因为我明天早晨就要离开成都了，然后我就想今天多看一次它。 9号2点多的飞机，我到了双流，然后就打车过来行李一放，我就先到了沈树坪这边，然后这3天都在沈树坪。 뜨거운 사랑에서 비롯된 여러 의혹을 뒤로한 채 푸바오는 71일 만에 관람객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중국 스촨성 워룽 선수핑 기지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권도영 씨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44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약 6조 1천억 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 재판 기록에 따르면 미국 증권인은 테라폼랩스와 권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벌금 등 부과 액수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며 재판부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남부 대도시 애틀랜타에서 현지 시간 12일 오후 4시 30분쯤 17명이 타고 있던 통근 버스가 납치돼 경찰과의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격전 끝에 30대 용의자를 붙잡았지만 승객 한 명이 납치범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용의자는 과거 19차례 체포됐고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아 총기를 소지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엘살바도르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잡아들인 갱단 조직원들을 초대형 감옥으로 속속 이송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정부 관계자는 현지 시간 11일 갱단에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2,000명을 수도 산살바도르 남동쪽에 있는 테러범 수용센터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면회가 금지되며 수감자들의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프로그램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40도가 넘는 때이른 폭염에 그리스 주요 관광지인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가 현지 시간 12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폐쇄됐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아크로폴리스는 그늘이 없는 언덕 지역으로 체감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폭염으로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의 전설적 스타였던 제리 웨스트가 현지 시간 12일 오전 별세했습니다. LA 클리퍼스 구단은 제리 웨스트가 그의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향년 86세로 타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인은 1960년부터 1974년까지 명문 LA 레이커스에서 선수로 뛰며 당대 최고의 슈팅 가드 중 한 명으로 꼽혔으며 1980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NBA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서북도서 주민 중 상당수는 어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 꽃게나 낙지, 소라 등을 잡아 올려 생업을 유지합니다. 최근 북한의 GPS 전파교란 공격으로 조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하는데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어민과 함께 연평도 해역을 다녀왔습니다. 연평도 어민 박태원 씨는 지난달 말 여느 때처럼 소라와 낙지 조업을 나섰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GPS 신호를 수신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갑자기 뜬 겁니다. 배 위치가 북한 해역으로 나오는 등 오류가 이어졌습니다. GPS가 열애가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도착을 해서 양망은 했는데 장장 3시간 넘게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북한에서 쏜 방해 전파 때문에 생긴 이 GPS 문제는 닷새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안개가 짙은 날에는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방향을 잡아줄 GPS 장비까지 먹통이 되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GPS 장비에는 정확한 해저 지형 정보가 세밀하게 나오고 조업 포인트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가 작동을 멈추면 어망을 던질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없어 사실상 조업이 불가능합니다. 연평도 핵심 수산물인 꽃게와 낙지는 지금이 가장 대목인데 중요한 시기에 지장이 생겨 어민들의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5월, 6월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한 4, 5일 조업을 못했어요. 거의 나갔다 들어왔다 기름만 떼고 피해는 말도 못해요 지금.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띄우는 등 도발이 이어지고 우리 군도 대북 확성기를 틀거나 실사격 훈련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어민들은 GPS 교란 공격이 또 벌어지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조업 기간 동안에 진짜 마음 편하게 조업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피해 어민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육군은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소형 무인기 침투에 대비한 통합 반공 훈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수도방위 사령부와 수도군단이 주관하는 이번 훈련에 적의 무인기 역할을 할 우리군 무인기와 이를 제압하기 위한 헬기가 운항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오인 신고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정유정의 범행이 잔혹하고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을 고려하면 모든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BTS의 진이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자 팬들이 다양한 축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소속사가 중심이 되는 과거와 달리 팬 스스로 행사를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성숙한 K-팝 문화를 보여줬습니다. 박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TS 소속사 건물 주변을 세계 각국에서 모인 팬들이 둘러쌌습니다. 진이 라이브 방송으로 저녁 인사를 하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겁니다. 경찰과 구급차가 출동할 정도로 많은 팬이 모였지만 큰 사고 없이 환영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I came from France just for you. We're so proud of you.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back, for keeping your promise. 감사합니다, 진. I'm from Colombia. I love you. 소속사 앞 대형 상가에서는 진의 팬클럽과 일본 팬들이 별도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진이 직접 만든 캐릭터 복장으로 사진을 찍으며 저녁을 축하했습니다. ジンくんおかえり。ずっと待ってました。待ってました。日本にも来てね。 BTS 소속사 앞 버스 정류장에는 진의 저녁을 축하하는 광고가 걸렸고 축하 카페도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 팬클럽은 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에 축하 광고를 싣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행사는 소속사와 무관하게 국내외의 다양한 팬클럽이 SNS를 기반으로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었습니다. 기존 팬덤 같은 경우에는 상명하달식의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 BTS 팬덤 같은 경우에는 탈중심적인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서 활동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K-팝을 중심으로 한류가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결국 BTS의 팬 문화에서 볼 수 있듯이 독립적이고 수평적인 팬덤이 스스로 활동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속 가능한 한류의 핵심이라는 지적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클래식 기타리스트 황민웅의 연주회가 오는 23일 금호 연세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연주회는 스페인 남부 그라나다의 색채와 감성을 6줄 기타의 선율로 청중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스페인과 타이완, 인도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황민웅은 오는 9월 세계적인 기타 페스티벌 페페 로메로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가 민선 8기 출범 2년 만에 투자 유치 금액이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투자가 청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투자 지역과 분야를 더 다양화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공약한 기업 투자 유치 금액은 4년간 60조 원. 출범 2년 만에 이미 목표 금액의 80%가 넘는 50조 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모두 868개 기업에서 투자가 이뤄졌는데 대부분 반도체와 2차전지, 바이오 관련 기업입니다. 특히 청주를 대표하는 두 기업인 SK 하이닉스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투자 금액이 각각 20조 원과 4조 원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굉장히 지금 잘 나가는 산업의 그런 핵심 공장들을 우리 충북이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기대했던 것보다 빠르게 이뤄진 투자 유치 성과에 충청북도는 목표액을 100조 원으로 높였습니다. 전반기에는 대기업과 제조업 중심의 투자가 이뤄진 만큼 하반기에는 스타트업과 AI,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에 투자가 집중된 점을 감안해 하반기는 투자 유치에서 소외됐던 다른 지역에 힘을 싣겠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힘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청주 이외의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을 분산하는 것, 균형 유치와 강화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후반부에는 지역 균형 발전에 더 예상을 뛰어넘는 투자를 유치한 충청북도.
하지만 투자 유치가 자칫 서류상의 약속으로 그칠 수도 있는 만큼 실제 투자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